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서 불리해지는 측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는 명의가 단독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독명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공제되는 금액이 조금 더 커서 종부세가 적게 나온다 그러면 더 세금이 적은 쪽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고 세제 개편안에 의해서 바뀌게 된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월 3일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8.13 대책이 나왔죠. 벌써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대책 발표한 뒤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국 부동산은 주거아파트 동향 기준으로 지난주에 서울 0.21% 상승해서 이번 주에 0.22% 상승으로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상승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서초 0.09% 하락이고요. 강남은 0.05% 하락이라는 점입니다. 즉 서초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 마이너스인 상태이고요.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3개구에 8월 3일 대비해서 그 민간 부동산 업체 기준으로 매물이 10%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대책 자체보다는 세제 개편안의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 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좀 급매로 내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양도세 쪽에서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요. 양도세 규제 강화가 적용되는 건 조금 나중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을 체감하시게 되면서 일부는 먼저 서둘러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세무사시니 세무 상담 문의도 요새 많으실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어떤 문의들이 많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에 대한 인상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장기 보유하신 그래서 차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쌓여 있으신 1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를 같이 계산해서 비교 검토하시면서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아니면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상담들이 좀 많은 상태고요. 결국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쪽을 좀 살펴보니까 시세 50억,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반포자이 전용 8사의 경우에 거주하고 있고 세액공제는 받고 있지 않는다라고 기준했을 때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1,800만 원 정도 낼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시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2,700만 원 정도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더 비싼 집은 더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시세 65억, 공시가격으로는 55억인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112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거주하고 역시 세액공제 없을 때 올해 내야 되는 보유세는 3,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100만 원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거주하고 있고 세액공제는 받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했고요. 비거주일 때는 반포자이 84는 3,300만 원,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112는 6,900만 원으로 각각 거주일 때 대비해서 추가로 비거주일 때는 600만 원, 900만 원씩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새 뭐 집값 많이 오르고 있다는 성북, 뭐 노원 이런 좀 서울 외곽 지역들은 이번 보유세 부담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대개 그 일부 예외가 큰 평수 같은 경우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한강 베트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구들 대부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기존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오히려 상향을 했기 때문에 다소간 공시가격이 내년에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강벨트 이외의 구들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도 이번에 많이 달라지는데 양도세 개편안의 좀 핵심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양도세의 경우 주택의 규모, 즉 가격 외에도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기간이 좀 충분히 길어서 차익이 더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향후 이제 28년에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29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좀 두게 되고요. 그러니까 28년, 29년의 차이는 뒤로 갈수록, 즉 늦게 팔수록 차익이 많았던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세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양도세가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짜여졌고요. 이번 개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가령 양도 가액이 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대로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연 단위로 사람별로 원래 250만 원씩을 빼주던 것을 2,500만 원으로 10배를 상향해줬기 때문에 양도 가격 기준으로 30억이 넘지 않으면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 줄어드는 폭은 아주 크지는 않고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몇백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오히려 30억 이하에서는 양도세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양도가액 기준으로 30억 이상 넘는 흔히 얘기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와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서 양도 차익이 더 크게 쌓여 있을수록 그리고 또 늦게 팔수록 양도세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한 15억 원 정도까지 29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지금 현재 혹은 27년, 28년에 양도하는 것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게 예전에는 갖고만 있어도 살지 않고 있어도 이제 세금을 좀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 그 영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공제 한도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설명 주시죠. 네, 우선 그 양도세든 종부세든 둘 다 보유를 중심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거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보유를 길게 했던 것만으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종부세에서도 공제를 못 받게 되고, 그다음에 양도세에서도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이런 그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그리고 이제 고령 나이에 따른 공제에 대해서 공제되는 비율만 있었고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28년부터는 고령이고 장기 보유 혹은 장기 거주를 한 경우조차 이제 800만 원, 최대 800만 원 이상으로는 공제를 못 받게끔 하고 29년 이후에는 종부세 세액 공제를 600만 원까지밖에는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 그래서 거기에 고령이고 장기 보유나 거주를 해서 세액 공제가 계산상 높게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이제 600 이상, 800 이상은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종부세가 더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더해서 양도세에서도 양도세의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하는 걸 거주 공제로 순차로 전환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28년, 29년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정기 보유, 장기 거주 공제라고 하는 거를 최대 20억, 그리고 29년 이후에는 10억까지밖에는 차감을 못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금 혜택 주는 거를 종부세나 종부세도 이제 그 장기 보유 고령자라는 거지만 캡을 다 씌워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의 차익을 예전 같으면 차감받았을 것을 차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게 하나 있던데 이제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들 기존에 이제 세금 혜택 절세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이 사실상 다주택자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뜨거운데 이런 논란이 나온 배경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 이번에 이제 그 거주에 대한 부분에 그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이 좀 공동명의와 같이 엮이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돼서 좀 일파만파로 커졌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제 개편안 이후에도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에 비해서 불리해지는 측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기존 법령에서도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는 원래 각자 지분대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처럼 취급을 했었어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1주택자 단독명의일 때 공제받는 12억을 공제받는 대신에 각자 9억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에 공제받는 금액은 공동명의일 때 주택 가격에 따라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18억을 넘지 않을 때에는 단독명의일 때는 12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겠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12억 넘어서 18억까지 될 때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공동명의가 항상 그 개편안 이전에도 그리고 개편안에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재밌는 사실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개편안에 의해서도 거주이든 비거주이든지 간에 실제로는 명의가 단독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독명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공제되는 금액이 조금 더 커서 더 종부세가 적게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신청하시면 그걸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반대로 논리적으로 보면 케이스에 따라서는 단독명의 1주택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갖고 계시는 분들보다 불리할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처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선택권이 없는 데 비해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두 개를 다 각각 계산해보고 더 세금이 적은 쪽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고 이 측면은 세제 개편안에 의해서 바뀌게 된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슈가 가장 크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로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원래는 이제 거주할 때 공제 금액은 9억이고 다주택의 경우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
근데 이제 비거주일 때는 각자 4억씩밖에는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그럼 부부를 합쳐도 8억밖에 안 되다 보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됐던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비거주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단독명의 1주택 비거주 즉 9억을 차감받는 것이 더 유리한 그 세금 계산이 되게 되면 그걸로 신청하시면 되는 결과가 되고요.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그 계산을 할 때 공제로 차감해 주는 금액을 나눠서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 이하일 경우, 12억은 넘지만 18억 이하일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이다라고 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자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9억, 9억씩 18억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의 과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비거주로 인해서 각각 4억씩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결국 18억 부부 공동명의로 9억, 9억씩 공시가 18억이 되기 전까지는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우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뒤에 얼마를 깎아주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세금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공동명의 하는 이유 중에 양도세를 좀 아끼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가 양도세 부분에서도 이번 개편안 때문에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명 달라진다라는 측면보다도 부부 공동명의의 이점은 사실 종부세 쪽에도 있지만 양도세 쪽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양도세도 인별 계산, 각자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그 집의 가격 자체는 한꺼번에 계산을 한 다음에 고가 주택에 대한 계산은 한꺼번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율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내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처럼 양도소득세도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진세율 체계가 사람이 하나가 더 늘어나서 그 낮은 세율 구간, 가령 예를 들면 6% 구간을 한 번씩 더 쓸 수 있게 되게 되면 같은 차익을 부부가 공동으로 얻었을 경우에 이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서 양도세가 결과적으로 더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보통 최대 얼마까지 줄어들게 되냐면 3,200만 원 정도까지 양도세가 최대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이 공동명의일 때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서 양도세에서 유리하게 되는 측면입니다. 자, 이번에 양도세 기본공제도 원래는 250이었는데 1년에 이걸 2,500으로 10배 늘려줬는데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는 그럼 각각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부부 공동명의에 있어서는 각각 2,500만 원으로 상향된 기본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유세나 양도세 쪽에서 보면 결국 실거주 하지 않는 비거주할 때 이제 페널티가 더 늘어난 셈인데 사실 살다 보면 직장이나 뭐 전학 이런 것 때문에 실거주하긴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예외를 두겠다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이 예외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다, 더 늘려달라 뭐 이런 반발들이 좀 거세더라고요.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예외 조건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이후에 거기에 딸린 의견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다수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손주 돌봄으로 인해서 본인의 집을 비워두고 주소를 이전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직장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존에 예외상으로 있었던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그 질병 요양 같은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질병 요양 같은 경우에도 조건들이 굉장히 좀 엄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의 종류의 확대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켜봐야 되겠지만 입법 예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예외 사항을 조금 더 기존보다는 더 폭넓게 그 받아들이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세금을 국가가 걷어들이기 위한 비용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 줄 수는 법상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선에선가 끊어야 되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끊게 됐을 때 충분히 예외사항을 많이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불만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예외사항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되게 실무적으로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기 집에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빙으로 갖다 내는 서면으로 확인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 서면으로 확인되지
되기 어려운 것들의 경우에는 일부 실제 조사돼야 될 텐데 그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사항을 두는 것 자체가 비용을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늘리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방향성은 조금 더 확대해서 예상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비거주로 인한 불이익을 방향성 자체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불이익 자체가 너무 커서 반발이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비거주 자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더라도 개편안에서 당초 나왔던 것보다 그 불이익의 정도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예외사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다 받아들이지 않고 좀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보완하겠다는 방향성은 얘기를 했으니 좀 어떻게 달라질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이번 세제 개편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상당수가 워낙 지금 의견들이 많은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 부분 또 바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공급 대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8.13 공급 대책을 공급만으로 놓고 보면 이번 정부의 한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 자,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수도권 신규 택지 그리고 공공주택지를 기준으로 우선 연내 2만 7천 호를 구역까지 지정해서 확정을 했고요. 연내 추가 발표를 통해서 10만 호를 연이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과 앞서 진행되던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착공을 서두르는 속도전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PF를 포함한 공급자 금융 쪽의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건축 규제 완화하는 것 등을 통해서 주로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단기에 빨리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워낙 빈 땅이 없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있는 짜투리 땅까지 이제 연끌했다는 점에서 6년 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던 8.4 대책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어떤 공급 대책이랑 비교를 하면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이제 연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간에서나 공공에서나 이제 워낙 자주 쓰이는 유행어 수준을 넘어서서 일반 명사화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과거 8.4 대책에서도 연끌이라고 할 만큼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이라고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량을 강조하기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두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을 기존 대책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는 더 이상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빈 땅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조차 없기 때문에 있는 물량을 서둘러서 착공하는 걸 통해서 빨리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태릉CC와 같은 곳이 6년 전에 말씀하셨던 8.4 대책에서 나왔던 것인데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고 여전히 공급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이 속도전을 강조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역시 좀 시장에서는 우려되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의 신규 택지만 보면 한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2,600채 정도밖에 안 되고, 좀 공급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는 땅이 태릉CC 그리고 과천 경마장 정도인데, 여기는 정부에서 2030년 이전까지 착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보면 워낙 지자체나 이런 데를 반발이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제대로 되겠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정부는 지금 말씀하셨던 구역들을 포함해서 신도시 지역까지 공급에 대한 속도를 68개월 정도 통상 걸리는데 이걸 37개월로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는 했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통합심의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전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3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과 같은 문제점도 있기는 했었지만 행정 절차에 들어가 소요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경마장과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관계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첨예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좀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된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마장이 옮겨갈 만한 대체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이제 그대로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설치하는 것 물론 이제 그 마사라고 해서 그 말을 옮기는 공간은 이제 뭐 화웅지구라고 하는 다른 장소에다 임시로 옮겨놓는 것들도 거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장소를 물색해서 정하고 거기에 건물을 올려서 경마장과 같은 시설들이 통째로 다 옮겨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 마사회에서 추측한 기간으로 보면 16년이라는 수치도 나와 있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서 30년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의미 있는 공급 물량으로 나오는 시기는 한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착공을 30년부터 하더라도 지어지는데 최소 3년 이상은 걸리게 될 거고요. 실제로는 절차상 보면 3년보다 조금 더 수년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년 직전까지 착공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3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원래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아직 요원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10년 정도 뒤에 나오는 지어져서 이제 입주까지 할 수 있는 빨라도 네, 사전 분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양을 하는 시기는 좀 당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입주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 기간 길게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8.13 대책 내놓은 다음에 이제 추가 공급 방안으로 지금 용산공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산공원에 이제 주택을 좀 짓겠다는 건데 서울시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첨예한 상황인데 자, 용산공원 주택 공급 카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울의 요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택으로서의 입지로서도 굉장히 좋은 곳이 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린펠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에 이제 임시라고 할지언정 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주로 일부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존에 관사로 쓰였던 공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오염도가 덜한 지역을 기준으로 먼저 그쪽에다가 짓겠다라는 의견들이 정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정책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페퍼스라고 하는 처음에 의도된 바 자체는 굉장히 선의에 의해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나왔을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 혹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오염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단체에 따르면 그 오염에 대한 용산공원 미군 부대로 사용됐던 부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조사를 하는 데도 상당 기간 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화하고 공원으로 꾸미는 데까지도 최소한 7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원으로 만드는 데에도 토지 오염도를 정화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 오염도가 덜한 지역을 골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에 만약에 집이 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을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우선해서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들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사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오염도라는 문제 거기에 집을 짓고 올라가고 거기에 주로 이제 젊은 부부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우선해서 그쪽을 이제 거주하게끔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들이 되게 좀 크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을 짓는데도 한 7년 정도의 정화 작업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하물며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더 오염도나 이런 게 더 이제 사람이 민감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논란이나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그 실익 자체를 따지기 이전에 그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